우리 집이지만 남편이 마음대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시중까지 들라고 요구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하나 건넸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했다. 아파트 복도 타일 바닥 위로 여행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내 심정처럼 건조하고 피곤하게 울려 퍼졌다. 한 달 넘게 부산에서 수출입 프로젝트에 매달리며 까다로운 파트너들과 씨름하고 잦은 연착과 야간 비행에 시달린 지금 내가 유일하게 갈망하는 것은 내 집의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내 이름은 지우, 32살이다. 이 나이의 친구들은 기저귀와 분유에 정신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서울의 대기업에서 팀장 자리를 굳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내 남편 준호는 착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할 정도로 순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이 치열한 업무 끝에 찾아오는 평온이라고 생각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잠을 못 자 코쑥한 얼굴과 떼란 눈이었지만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일찍 도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로맨틱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저녁 6시에 맞춰 집으로 장미 꽃다발과 레드 와인 한 병을 주문해 두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만들며 일의 고단함을 모두 잊어버릴 생각에 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1502호 아파트 문 앞에 서자마자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늘 사용하던 라벤더향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다. 지독한 기름 냄새와 강렬한 청국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이웃집에서 요리를 좀 과하게 하나 생각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문지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웠던 내 거실은 이제 난장판이나 다름없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소가죽 소파 위에는 시아버지가 상의를 벗은 채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엄청난 볼륨으로 TV를 보고 계셨다. 바닥에는 해바라기씨 껍질과 사탕 껍질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준호의 막내 동생인 시누이 유나는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쿠션 더미에 다리를 올린 채 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기름 묻은 국자를 들고 나오시다가 나를 보고는 잠시 놀라셨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심지어는 약간 위압적인 표정을 되찾으셨다. 지우 왔냐? 일 끝나는데 며칠 더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인사를 하거나 반응할 틈도 없이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 준호의 바로 아래 남동생인 민혁 부부가 지저분한 차림으로 나왔다. 민혁은 태연하게 배를 긁으며 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한창 재밌었는데 형수님 오셔서 잠잘 자리가 부족해졌네. 나는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혈액이 굳었다가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 집은 나와 우리 부모님이 현금으로 90%를 지불하며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곳이다. 내가 직접 타일 하나, 커튼 하나까지 고른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6사람이 점거한 싸구려 하숙집처럼 보였다. 준호가 욕실에서 수건을 든 채 나왔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나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지우야, 깜짝 놀랐네. 오늘 밤에 전화해서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식구들 전부 우리 보러 올라왔어. 기쁘지 않아? 기쁘다고? 나는 준호의 미소를 보았다. 예전에는 착해 보였던 그 미소가 지금은 왜 이리 가식적이고 비겁해 보이는지. 그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문자 한 통 없이 시골에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사적인 삶을 멋대로 침범한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약자처럼 우는 여자가 아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경험은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우위를 점하려 할 때 가장 냉정한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조용히 하이힐을 벗어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곳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낡은 고무신과 운동화로 가득 차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곧장 걸어가 예의는 갖추되
거리를 두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다들 막 올라오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그저 음하고 무심하게 대답하실 뿐 눈은 TV 화면에서 떼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씀하셨다. 온 지 일주일도 넘었다. 준호가 네가 한 달 내내 출장이라 집이 텅 비어 아까우니 우리라도 올라와서 집 좀 덮여주라고 하더구나. 너는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하니? 남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두고 밖에서 사 먹게 만들다니. 정말 꼴불견이야. 나는 준호를 돌아보았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에이, 엄마, 지우는 돈 벌러 간 거잖아요. 지우야, 들어가서 짐 풀고 이따 다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시골에서 맛있는 거 잔뜩 가져오셨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여행 가방을 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우리 부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어야 할 그 방은 이제 값싼 향수 냄새와 유나, 그리고 민혁 부부의 가방과 옷들로 가득했다. 우리의 결혼 침대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내 비싼 화장품들이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굴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존중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 안의 분노는 이제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차가운 빙산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들이 준호의 우유부단함을 근거로 이 집을 공동의 집으로 여긴다면 나는 진정한 소유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밖으로 나와 내 공간을 태연하게 차지하고 있는 얼굴들을 마주했다. 준호는 여전히 내가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중에야 그가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무자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알았어요. 다들 여기 계시니 다 같이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준호 씨, 이건 정말 깜짝 선물이네요. 내일은 내가 당신과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하나 줄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쳐들었다. 선물은 무슨 선물? 분수에 맞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이나 짓고 시부모 시중이나 잘 들어서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면 됐지.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싸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자마자 재빨리 문을 잠근 유일한 공간이었다. 두꺼운 나무 문 밖에서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유나가 민혁의 아내와 새로 산 치마 때문에 다투는 소리,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큰 소리로 지시하는 소리, 그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프로그램 소리가 TV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이 고급 아파트는 30층에 위치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다. 나는 여기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끼던 수입 장미로 가득했던 발코니는 시어머니가 민혁의 속옷과 마늘, 양파망을 널어놓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었다. 돌보지 않아 시든 화분들은 더러운 물통과 걸레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준호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밥 먹으러 나와. 엄마가 다 차려놓으셨어. 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원래 4인용이었던 식탁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플라스틱 의자들이 추가로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두껍게 썬 보쌈, 기름이 둥둥 뜬 묵은지 김치찜, 그리고 맵고 짠 젓갈. 민혁과 그의 아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이고 있었다. 민혁이 나를 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형수님은 서울에 오래 살아서 이런 시골 음식 못 드시죠? 그래도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안 드시면 엄마 삐치실 텐데. 시어머니는 밥을 가득 담은 공기를 내 앞에 탁 내려놓으셨다. 먹어라. 하루 종일 일만 하니 얼굴이 그 모양이지. 그러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는 언제 낳을 거냐. 하나뿐인 장남이 너랑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 소식이 없어. 나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고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밥그릇에 놓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여전히 매우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아이 문제는 하늘의 뜻에 달린 거고 저희도 너무 바빠서요. 어머님이랑 다들 올라오실 거면 준호 씨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불러서 깨끗하게 준비해 놓았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나를 흘겨보셨다. 준비는 무슨 준비?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지. 그리고 식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직접 해먹으면 되지. 뭐 하러 돈 아깝게 사람을 써? 네가 돈을 벌면 아껴 쓸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낭비만 하면 금산도 거덜나겠다. 유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오빠가 나중에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일하래요. 비싼 월세 낼 필요 없다고요. 오빠 말이 이 집 넓어서 몇 명 더 살아도 괜찮다고 했죠. 오빠, 준호는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집에 거실도 있고 지우 서재도 넓으니까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되잖아.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진실은 명백했다. 준호는 단지 그들을 초대해 며칠 머물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자산을 이 소란스러운 대가족의 영원한 쉼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 중에 민혁은 태연하게 시골에서의 빚더미 이야기와 사업 실패,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늘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복도에 걸린 내 명품 가방이 예쁘다며 계속 칭찬했고 내게 안 입는 옷이 있으면 달라고 물었다. 그들의 뻔뻔함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작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집을 보러 왔을 때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딸아, 이건 내 재산이고 우리 가족 모두의 피와 땀이야. 내 몸을 지킬 뿌리로 삼아야 한다. 준호와 결혼할 때 나는 사랑과 유대감을 믿었기에 그를 공동명의자로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내 관용을 이용해 그의 가족들의 이기심을 키우고 있었다. 식사 후 나는 민혁이 태연하게 냉장고를 열어 내가 부모님 보신용으로 사둔 고급 홍삼 스틱을 간식처럼 먹는 것을 보았다. 그는 먹으면서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 나는 부엌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준호가 슬그머니 다가와 나를 만지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피곤해. 내일 일 처리하려면 일찍 자야겠어. 지우야, 왜 그래? 다들 올라와서 좋은데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좀 비좁은 건 알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부모님도 늙으셨는데 효도하고 싶어. 효도는 당신이 하는 거지. 내 인내심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컴퓨터를 켜고 집을 사던 첫날부터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검토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것을 되찾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민혁의 막무가내 행동이 담긴 대화들을 몰래 녹음했다. 수집된 증거 하나하나가 나를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게 해줄 계단이었다. 내일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시댁 식구들의 1502호에서의 삶은 더 이상 단란한 가족 상봉의 꿈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친절에는 한계가 있고 내 주권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집은 새벽 5시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는 소리,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유나에게 장보러 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을 설쳐 머리가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방에서 나오니 준호가 식탁에 앉아 급하게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미안한 기색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로 나를 보았지만 이내 신이 난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우 일어났어. 엄마가 좀 이따 온 식구 먹을 김치찌개 끓이려고 하셨어. 출근 준비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잔 따랐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팀장이라니 아는 데가 많을 거 아니냐. 우리 민혁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내 회사에 자리 하나 없나 알아봐라. 경비든 배달이든 상관없으니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된다. 거실에서 민혁이 소리쳤다. 형수님, 저는 그런 막일은 안 해요. 최소한 조장이나 감독관 정도는 돼야 폼이 나죠. 나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희 회사는 채용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학력과 경력이 있어야 해요. 민혁 씨가 정식 절차에 따라 이력서를 내면 합격 시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너 지금 말이라고 하냐? 형수라는 사람이 시동생 하나 못 도와주면서 무슨 한 집안 식구야? 그 회사가 내 거라도 되냐? 절차는 무슨 놈의 절차. 나는 언쟁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봤죠? 다들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계획이 많으시네요. 정말 세심하시군요. 준호는 내가 진심으로 칭찬하는 줄 알고 희죽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 위급할 때 의지할 사람도 있고 좋지.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쇼핑 가서 물건 좀 더 사려고. 내 서재를 민혁이 부부 침실로 개조하고 말이야. 너는 컴퓨터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일하면 되잖아. 괜찮지. 준호의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게으른 시동생을 위해 내가 유일하게 평화를 느끼는 업무 공간까지 태연하게 빼앗으려 했다. 나는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부엌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 씨, 당신 정말 내가 그 제안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 못할 게 뭐 있어? 부부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나도 다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가족을 중시한다면 나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요. 내 선물이 곧 도착할 테니까. 정확히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는 신이 나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아마 지우가 보낸 꽃이나 선물 배달원인가 보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꽃 배달원이 아니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진지함과 전문성이 묻어났다. 그와 함께 젊은 비서 한 명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인 박지우 씨의 요청에 따라 이 아파트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부터 민혁 부부와 유나까지 시댁 식구 모두가 문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막연한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김 변호사 옆에 서서 가족들을 한번 훑어본 후 또박또박 말했다. 모두 소파에 앉으시죠. 오늘 우리는 이 집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준호 씨에게 약속했던 선물이에요.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일에 왜 변호사를 끌어들여? 너 미쳤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 변호사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고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꺼내 우렁찬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의뢰인 박지우 씨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랜드마크 타워 1502호 아파트의 매매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당시 아파트의 총 가치는 15억 원이었으며 이 중 박지우 씨의 부모님께서 지불하신 현금은
9억 원입니다. 박지우 씨는 개인 계좌에서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박지우 씨가 지난 5년간 매달 직접 상환해 왔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준호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이준호 씨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초기에 가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기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이준호 씨는 부부 공동 계좌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거액의 돈을 인출했으며 이는 본인의 초기 기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준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옆에 서 있던 민혁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금 흐름상의 아파트는 90% 이상 박지우 씨의 소유입니다. 이준호 씨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는 것은 혼인 관계에 근거한 것이나 이것이 대다수 지분을 가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거주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변호사는 무슨.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등기부등본에 걔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잖아. 너 이 종이 쪼가리들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지? 이 못돼 먹은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댁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해?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모든 숫자는 은행 증빙 서류로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준호 씨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두에게 제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네요. 민혁이 달려들어 변호사 손에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비서가 막아섰다. 그는 소리쳤다. 겁주지 마. 우리 형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형한테 권리가 있는 거야. 당신이 누굴 내쫓을 권리는 없어.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민혁 씨,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잠시 후에 당신 형이 매달 당신에게 꼬박꼬박 보내줬던 1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도 당신이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 말은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충격적인 진실이 끝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100만 원에 대해 선언한 후 거실 공간은 소름 끼치는 침묵에 빠졌다. 천장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은 나에게서 준호에게로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향했다. 마치 숨을 구멍이라도 찾는 것 같았다.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하던 시어머니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다. 그녀는 아끼는 막내 아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나에게 쏘아붙였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돈 얘기야? 준호가 동생한테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변호사까지 불러서 난리를 쳐? 형제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정말 속이 좁구나.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유롭게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마셨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준호와 민혁을 소름 돋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형제끼리 돕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어머님은 준호 씨가 왜 지난 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민혁 씨 통장으로 보내야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민혁 씨가 어떻게 시골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는 처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아예 살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준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지우야, 제발. 그 얘기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부모님이랑 남들 앞에서 이러지 마. 나는 물컵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남들이요? 내 변호사를 남들이라고요? 그럼 당신 아내의 집을 멋대로 점거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모욕하는 저 사람들은 가족인가요? 준호 씨. 내 관용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이미 남김없이 짓밟혔어요. 민혁은 거짓된 평정을 되찾고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누명 씌우지 마. 형이 나한테 돈 준 건 형 마음이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간섭해. 이 양복쟁이들 데려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 집은 우리 형 명의로 되어 있어.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혁을 쏘아보았다.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기억해둬요. 모든 은행 거래에는 내용과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줄 선물은 이 집 소유권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죠. 계속 그 태도로 나와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테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이 밀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 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갑자기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그는 집에서 가장 말이 없는 분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셨다. 그가 헛기침을 하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다들 그만해라. 조용히들 못해. 지우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나는 시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침묵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약간의 존중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다. 아버님, 어머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집은 제 피와 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에요. 이곳이 제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난민 수용소처럼 변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민혁 씨와 준호 씨에 관해서는 돈 문제보다 더 어두운 일들이 부모님 몰래 벌어지고 있었어요. 말을 마친 나는 김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전화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뒤 떠났다. 방에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긴 7명만 남았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아침 8시 30분이었다. 이제 출근해야겠네요. 다들 집에 계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모두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집에 있는 물건 중 하나라도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할 겁니다.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고 준호의 얼굴에 역력한 당혹감을 무시한 채 당당하게 문을 나섰다. 오늘 밤 돌아왔을 때 이 분위기는 더욱 끔찍해질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다. 나는 일부러 회사에 밤늦게까지 남아 밀린 보고서를 끝냈다. 하지만 사실은 거실 구석진 곳에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앱을 통해 시댁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통해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리면서 욕을 퍼붓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돈만 아는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준호에게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한심한 놈이라고 욕했다. 민혁은 아침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민혁의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 태연하게 TV 장식장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했다. 저녁 8시, 나는 집으로 들어섰다. 풍경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음식 냄새가 더욱 역하고 불쾌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한가운데 앉아 짜디짠 생선 조림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왔냐? 와서 밥이나 먹어. 이 집이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야. 내가 시아버지랑 상의했는데 이 집 내가 돈을 더 냈다고 해도 준호 이름이 버젓이 있어. 우린 아무 데도 안 가. 잘났으면 경찰 불러서 우리를 잡아가라고 해. 나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밥은 먹지 않고 식탁을 한번 훑어본 후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짜게 드시면 아버님 혈압에 안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훨씬 신사적으로 일 처리할 거예요. 그때 민혁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도전적이었지만 뒤는 약간 붉어져 있었다. 형수님, 어른들 겁주지 마세요. 형수님이 이 집 다 차지하려고 우리를 겁주는 거 다 알아요. 형수님이 뭔데 그래요? 형수님은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이 집에서는 남자가 결정권자라고요. 준호 형,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준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다들 그냥 모여서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민혁이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 내일부터 일자리 찾아볼 거야. 너한테 더 이상 폐 안 끼칠게.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잘못을 안다고요? 민혁 씨가 무슨 잘못을 아는데요? 당신에게 매달 100만 원씩 뜯어낸 잘못? 아니면 몇 년째 빌부터 산 잘못? 시어머니가 쾅 소리를 내며 상을 쳤다.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뜯어내?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아들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우리 민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야. 나는 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턱 근육이 붉어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가. 내가 마시는 수입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 뒤 빈 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봐. 증거 있어? 말만 하고 남들한테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이 집은 우리 형 집이고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막내 동생 유나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새언니, 팀장이라면서 너무 쪼잔하게 구시네요. 홍삼 스틱 몇 개, 물 몇 병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세요. 집에 오면서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사다 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 데려와서 시댁 식구 내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누가 새언니를 존경하겠어요? 나는 유나를 보고 다시 민혁 부부를 보았다. 그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내 노력의 결실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어떤 저항도 죄악으로 간주했다. 좋아요. 다들 그렇게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피곤해서 더 이상 싸울 기운도 없네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내일부터 이 아파트의 전기, 수도, 인터넷을 모두 끊을 거예요. 제가 서비스 계약자니까 일시 중지할 권리가 있어요. 다들 어둠 속에서 단란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서재문을 굳게 잠그고 컴퓨터를 켰다. 그 100만 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만 했다. 단순한 형제간의 도움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혁은 게으르지만 뭔가 엄청난 약점을 잡지 않고서는 2년 동안이나 준호를 조종할 만큼 영리하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대로 행동했다. 출근하기 전 휴대폰 앱으로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 시스템을 모두 잠갔다. 이것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것을 알았지만 나는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누릴 권리가 없었다. 회사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 유나의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점심때가 다 되어 준호가 내 사무실로 직접 쫓아왔다. 그는 땀에 젖어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지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버지 죽 끓여드리는데 갑자기 전기랑 물이 끊겼어.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버지는 혈압까지 오르셨어. 너 우리 식구 다 죽일 셈이야. 나는 태연하게 글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키보드를 쳤다. 어젯밤에 경고했어요. 다들 이 집을 공동의 집으로 여긴다면 공동의 책임도 져야죠. 이번 달 공과금이 미납돼서 절약 차원에서 끊었어요. 돈 있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잖아요. 당신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있으니까. 그렇죠.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려면 기존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럴 시간도 지식도 없었다. 너도 알잖아. 나 돈 없는 거. 월급은 매달 너한테 다 줬는데. 아, 당신이 나한테 월급 줬다는 건 아직 기억하나 보네요. 그럼 매달 민혁 씨한테 보낸 100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준호 씨,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부업을 좀 했어. 더 이상 캐묻지 마. 지금 당장 전기랑 수도 다시 연결해줘. 아버지, 정말 편찮으시단 말이야. 나는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일어섰다. 좋아요. 다시 연결해 줄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당신 가족들 전부 내 침실과 서재에서 당장 짐 빼세요. 거실이 앞으로 7일 동안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7일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준호는 낯선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마치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제 이렇게 돌처럼 차가워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지우야, 너 너무 잔인해. 그들은 내 가족이라고. 당신 가족이 내 채권자는 아니에요. 선택해요. 그들이 거실로 나가든가 아니면 오늘 밤에도 다 같이 촛불 켜고 씻지도 말고 지내든가. 준호는 분을 사기며 돌아갔다. 나는 그가 굴복할 것을 알았다. 그는 원래부터 골치 아픈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전기와 수도는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유나와 민혁 부부의 짐은 거실 한가운데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옷을 개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길게 흥소리를 냈다. 이 악독한 며느리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시부모를 거실 바닥에서 자게 하다니. 이게 될 법한 소리야?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내 침실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용했던 침대 시트를 벗겨내 가장 강력한 세제와 함께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소독용 알코올로 화장대와 선반을 깨끗이 닦았다. 내 사적인 공간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정리를 하던 중 거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소리치는 소리였다. 형, 그 여자한테 빌빌대지 좀 마. 형 아내인데 형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잖아. 형 돈 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니까 이제 우리 식구 전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냐. 형이 못하면 내가 하겠어. 나는 문 뒤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다. 민혁은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나의 존재가 그의 월간 수입원을 막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후에 받았던 낯선 번호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매월 5일 100만 원 지출 내역 확인. 결제 내용. 신용카드 대금. 당신 남편. 협박당하고 있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이미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 싸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집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준호가 오랫동안 숨겨온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문을 굳게 잠갔다. 준호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 우유부단한 얼굴을 단 1분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부부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준호를 믿었기에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계좌였다. 2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거슬러 올라갔다. 낯선 문자의 내용대로 매월 5일이나 6일이 되면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체 내용은 공과금 납부, 친구 빚 상환 등으로 모호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나는 수출입 팀장으로서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계표를 만들었다. 지난 2년간 민혁에게 이체된 총액은 200~4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준호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현금 서비스가 인출되었다. 총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1억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기술직 사원인 준호의 월급으로 어떻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쓰거나 줄 수 있었을까? 나는 서재 책상 컴퓨터에 준호가 무심코 저장해둔 오래된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빚, 회사, 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했다. 그리고 임시 보관함에서 민혁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려던 이메일 초안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메일 내용은 나를 떨게 만들었다. 민혁아, 형 너무 압박하지 마. 아버지 병원비는 이미 처리했어. 그 돈은 어떻게든 회사에 다시 채워 넣을게. 우선 이 100만 원 먼저 받고 형수님이랑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구나. 준호는 2년 전 시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 회사 돈을 횡령해 병원비를 냈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준호는 개인 비상금으로 해결했다고 말했고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를 믿었다. 하지만 민혁, 그 빌어먹을 동생놈이 형의 범죄 증거를 손에 넣고 그것을 이용해 몇 년 동안 형을 협박해 온 것이었다. 진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준호의 어리석고 부정직함에 화가 났고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을 빌미로 친형의 피를 빨아먹는 민혁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 그들은 안부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준호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더 정확히는 내 피와 땀에 계속해서 빌붙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문틈으로 거실을 내려다보았다. 6사람이 바닥과 소파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준호가 계속 협박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돈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의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민혁이 그렇게 득이양양하게 날뛰게 둘 수도 없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이 기생충 같은 무리를 내 인생에서 합법적이고 철저하게 제거할 계획이 필요했다. 내일 아침 나는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훌륭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다. 아침 7시 나는 깔끔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거실에 나섰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입안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며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다. 민혁은 여전히 소파에 길게 누워 배를 긁으며 나를 총알이라도 쏠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한 잔 끓여 식탁에 앉았다. 정확히 7시 30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 김 변호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두 남자와 함께 왔다. 욕실에서 나오던 준호는 이 광경을 보고 허둥지둥했다. 지우야, 또 무슨 짓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뭘 처리했는데요? 동생한테 매달 협박당하는 걸 처리했어요? 아니면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걸 처리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민혁을 쳐다봤고 민혁 역시 창백해져 있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새로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준호 씨와 가족분들께 오늘 저는 단지 주택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 박지우 씨께서 부부 공동 계좌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셨음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준호 씨가 이민혁 씨에게 부당하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모든 은행 기록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뭔데 감히 조사를 해? 내 아들 돈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걔 마음이야. 지우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정 떨어지게 굴 거냐? 나는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그 돈은 준호 씨 돈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빌린 돈이고 일부는 원래 이 가정을 위해 쓰여야 했던 월급 통장에서 나온 돈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민혁 씨를 감싸고 두시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민혁 씨는 공갈 협박죄로 감옥에 가고 준호 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직장을 잃게 될 거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부인해달라는 듯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 민혁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온 남자들이 막아섰다. 민혁 씨, 어디 급하게 가시나요? 우리가 아직 서명해야 할 계약서가 하나 남았는데요. 나는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민혁 앞 테이블에 던졌다. 똑똑히 들어. 내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조폭들에게 빚을 진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준호 씨가 회사 돈 빼돌리는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것도 알아.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하나, 이 각서에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뒤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동시에 협박에 사용한 모든 증거를 넘겨. 둘,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 선택해. 민혁은 계약서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자기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의 침묵이 바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충격적인 진실이 이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모두 드러났다. 더 이상 단란한 가족 상봉은 없었다. 오직 기만, 탐욕, 그리고 굴욕만이 남았을 뿐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불쌍하지만 동시에 증오스러웠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가장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거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들어찼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여유롭게 꺼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나와 민혁 아내의 마지막 수군거림마저 끊어버리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 여러분께 확인된 소유권 및 자금 흐름 증빙에 따라 박지우 씨는 현재 이 아파트의 절대적인 지배 지분을 가진 소유주입니다. 이준호 씨가 박지우 씨의 동의 없이 가족을 임의로 거주하게 한 행위는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하여 박지우 씨는 매우 인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소리칠 기력도 없었다. 아까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부터 겁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는 어지러운 옷가지 더미 옆에 주저앉았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통지서를 읽었다. 첫째, 박지우 씨의 시부모님께는 건강과 연세를 고려하여 7일간 휴식을 취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짐을 정리할 시간을 드립니다. 교통비와 작별 선물은 모두 박지우 씨가 부담할 것입니다. 둘째, 이민혁 씨 부부와 이윤아 씨의 경우 이곳에서의 거주 기간은 오늘로부터 정확히 14일 후에 종료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부득이하게 주거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 요원 및 행정당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진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야. 준호 형 봤어? 당신 아내가 당신 부모님이랑 동생들을 개 쫓아내듯 내쫓는데 당신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거야. 준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두 손을 깍지 낀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고 앉아 있었다. 나는 민혁에게 다가갔다. 거리는 한 걸음 정도였다.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혁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내가 이 가족에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야. 14일이면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이 저렴한 원룸 하나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당신 형의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켜주고 싶고 당신 자신이 공갈 협박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지금까지 명품 가방을 꼭 껴안고 있던 민혁의 아내가 갑자기 신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돈 있고 권력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 기억하세요.
시댁에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아무도 형수님 상대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자기 걱정이나 먼저 해요. 민혁 씨가 더 이상 준호 씨한테서 돈을 못 받아내면 당신이 그 가짜 명품으로 치장하는 데 쓰는 돈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네. 이제 변호사님과 모두 현재 재산 목록을 기록해 주시죠. 다들 떠날 때 이 집에 있는 비싼 물건들도 같이 사라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그들이 버티려는 모든 희망을 잘라내는 칼날 같았다. 나는 시아버지의 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고 등 뒤에는 한숨과 지독한 굴욕만이 남았다. 첫 번째 법적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나는 민혁 같은 자가 맛있는 먹잇감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 후 3일 동안 1500이 냉전터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단식과 눈물 작전을 썼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드러누워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이따금씩 불효한 며느리 때문에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고 소리쳤다. 유나는 일부러 그릇을 깨뜨리거나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나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했다. 절정은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내가 퇴근했을 때였다. 민혁이 입구를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준호가 언제 몰래 건네줬는지 모를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그 종이를 흔들며 의기양양하고 뻔뻔하게 웃었다. 지우 형수님, 변호사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집 등기부등본에 우리 형 이름이 있으니 형한테 소유권 절반이 있다는군요. 우리 형이 우리더러 살아도 좋다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쫓아내요? 그 90% 현금 지분. 어쩌고 하는 논리로 사람 속이려 들지 마세요. 서류상으로는 우리 형도 집주인이라고요. 나는 태연하게 장갑을 벗으며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혁 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맞아요. 등기부등본에 준호 씨 이름이 있죠. 하지만 혼인 및 가족법에 따라 제가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제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당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은 아주 다른 판결을 내릴 거예요. 민혁이 내게 바짝 다가섰다. 그의 숨결에서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났다. 나한테 도전하지 마. 똑똑히 말해두는데 당신이 끝까지 가면 나도 당신 형이 회사 돈 빼돌리는 영상을 인터넷에 풀어버릴 거야. 그때 가서 당신 팀장 자리가 무사한지 당신 형 목숨이 무사한지 한번 보자고. 당신이 날 이길 것 같아?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당신은 잃을 게 아주 많다고. 나는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기생충의 포악함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는 더 이상 착한 동생인 척하지 않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굶주린 짐승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공갈과 협박이 형사범죄라는 건 알아요? 형사범죄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돈이 필요하고 이 도시에서 살 곳이 필요해. 당신 그렇게 부자면서 우리 형제한테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어야겠어? 준호 형이 나 여기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바로 그때 부엌에서 준호가 달려나왔다. 동생이 아내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민혁을 끌어당겼다. 민혁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형수님 말이 맞아. 너 다른 곳 알아봐. 내가 나중에 돈 좀 보태줄게. 민혁이 돌아서서 준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짝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와 유나가 방에서 뛰쳐나와 눈앞의 광경을 경악하며 바라봤다. 입 닥쳐, 이등신아. 저 여자한테 무서워서 남자 구실도 못하냐. 나는 아무데도 안 가. 저 여자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민혁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벌러덩 누워버렸다. 나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준 준호를 그의 지독한 우유부단함을 보며
내가 처음에 베풀었던 인도주의가 잘못된 곳에 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막대먹은 자들에게는 오직 냉혹함만이 유일한 해독제였다. 그날 밤의 충돌 이후 나는 서재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분명 민혁은 준호를 완전히 마비시킬 강력한 패를 쥐고 있었다. 내가 그 패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이 싸움은 계속 길어지고 모두에게 상처만 줄 것이다. 밤 11시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여전히 저번에 나에게 문자를 보냈던 낯선 번호였다. 이번 문자 내용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놈 회사 돈 횡령 원본 서류를 당신 남편이 자주 모는 차의 비밀 수납 공간에 보관하고 있음. 마지막 도박 빚 갚을 돈까지 뜯어내고 떠날 생각임. 그놈이 당신 회사 경쟁사에게 정보를 팔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함. 나는 망연자실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마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누가 준호의 차에 접근할 수 있을까? 누가 민혁의 도박 빚에 대해 알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민혁의 친구이거나 불의를 느낀 준호의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 누구든. 이것은 매우 귀중한 단서였다.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거실은 이제 불이 꺼지고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와 소파 위 민혁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내 침실 문 근처 바닥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지만 그의 기만은 내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줄 관용을 더 이상 남기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자동차를 가장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절차를 도와주세요. 민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곧장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비꼬려 입을 열었지만 내가 먼저 말을 막았다. 어머님, 오늘 준호 씨 차 팔 거예요. 차 판 돈으로 민혁 씨 빚 갚아주고 부모님 고향 내려가실 여비로 드릴게요. 어머님이 아들 생각하신다면 민혁 씨한테 준호 씨 협박하는 데 쓰는 거 전부 내놓으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했다. 네가 차를 팔아. 그 차는 준호가 출퇴근할 때 쓰는 건데 그럼 걘 뭘 타고 다녀? 버스나 택시 타면 돼요. 어머님. 빚더미에 앉아 감옥 갈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자가용은 필요 없죠. 어머님이 민혁 씨한테 잘 말씀하세요. 이게 그가 돈을 받고 조폭 빚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 여기 찾아오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그의 채권자들이 될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나는 민혁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돈에 환장한 놈이었고 이 미끼는 분명 그를 흔들리게 할 것이다. 나는 민혁이 증거를 빼돌리기 전에 차 안에 그 비밀 수납 공간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중고차 매입 업체와 연락해 바로 오늘 저녁에 오기로 약속을 잡았다. 아파트 관리실에도 지하 주차장에 있는 우리 차를 특별히 주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것은 마지막 단판을 위해 준비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 게임의 법칙을 쥔 사람이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나는 준호에게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점심 나는 중요한 서류를 깜빡했다는 핑계로 집에 돌아왔다. 시댁 식구들은 외곽에 있는 친척의 제사에 갔고 준호만 병가를 내고 집에 남아 있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였다. 아마 양쪽에서 받는 압박감에 완전히 지쳐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남편에게 이런 은밀한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즉시 은행 앱에 들어갔다. 숫자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지워진 메시지함에 남아있던 대화 내용이었다. 민혁은 준호의 서명이 있는 회계 증빙 서류 사진을 계속 보내며 협박했다. 이번 달 하루만 늦으면
이거 지우 형수님이랑 너네 부장한테 보낸다. 나는 재빨리 내 휴대폰으로 그 메시지들을 모두 찍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준호가 회계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자주 통화한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단 한 번만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다. 그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사방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준호가 몸을 뒤척였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눈을 뜨고 멍한 그리고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우야, 언제 왔어? 왜 내 휴대폰을 들고 있어? 나는 일어나 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서류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방금 당신 동생이 당신을 협박한 증거들도 전부 저장했고요. 준호 씨,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놈한테 계속 돈을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아버지를 위하고 싶었어. 나중에 부업해서 회사에 바로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민혁이가 그걸 알고 내 가방에 있던 서류를 전부 가져갔어. 그놈이 날 협박해서 너무 무서웠어. 네가 날 무시할까봐, 네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당신의 그 숨기는 행동이야말로 내가 당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좀 봐요. 당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당신 가족들이 이 집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혁 씨가 조폭들한테 빚진 거 알아요? 그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 피를 빨아먹을 거라고요. 나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에서 원본 서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내가 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내 경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남편의 어두운 구석을 돌보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가족의 안위를 도박에 걸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이번 한 번은 그를 구해줄 것이다. 사랑이 아직 뜨거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민혁 같은 파렴치한 자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고층 빌딩 뒤로 노을이 질 무렵 나는 급하게 요청했던 은행의 추가 거래 내역서를 받았다.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나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숫자는 내가 직접 통계를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끔찍했다. 준호가 지난 2년간 민혁과 다른 낯선 계좌로 이체한 총액은 2,4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내가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거나 우리 부모님이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보내주신 직후에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 준호는 내 서명을 위조해 공동 적금 계좌에서 몰래 현금을 인출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일부 도박 빚 상환 거래 내역에 있었다. 민혁뿐만 아니라 준호도 동생의 꼬임에 넘어가 도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이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 빌어먹을 동생과 함께 암흑의 승부 조작에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 진실은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겨웠다. 내가 순하고 조금 우유부단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사실은 지독한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와 나쁜 버릇을 감추기 위해 효도라는 감동적인 연극을 꾸며냈던 것이다. 거실에서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댁 식구들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민혁의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부자 며느리를 둬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며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곧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태연하게 이 호사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손에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식탁에 넋놓고 앉아있는 준호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세게 내리쳤다. 준호 씨, 이 돈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박 빚 상환은 뭐죠? 당신도 그 더러운 짓에 같이 끼어든 거 맞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멈칫했다. 과일을 입에 넣으려던 민혁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준호는 거래 내역서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지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민혁이가 돈을 되찾아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고 도운 것뿐이야. 맹세코, 난 그딴 거에 흥미 없어. 되찾게 돕는다고요? 미쳤군요. 내 돈, 회사 돈으로 도박 중독자를 위해 빚을 갚아주려고 했다고요? 당신이 이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걸 알아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서류 뭉치를 빼앗았지만 그녀는 복잡한 은행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너 또 무슨 수작이야? 또 종이 쪼가리 가져와서 내 아들 겁주려고? 걔가 뭘 하든 걔는 내 남편이야. 돕지는 못할 망정 들춰내서 망신을 줘? 나는 역겨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어머님 막내 아들이 큰아들을 감옥 갈 길로 끌어들였다는 거 아세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님, 회사에서 알게 되면 준호 씨는 감옥에 가야 해요. 그때 어머님은 뭘로 그를 구하실 건데요? 어머님의 그 고함치는 입으로요? 아니면 민혁 씨의 그 뻔뻔함으로요? 민혁이 갑자기 일어나 비웃었다. 형수님, 아는 게 너무 많으시네. 맞아요. 저랑 준호 형이랑 몇 판 했어요. 그래서 뭐요? 돈은 이미 다 날아갔는데 이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돈은 못 돌려받아요. 차라리 돈을 더 줘요. 그럼 내가 사라지고 모든 증거를 깨끗이 없애줄게. 그러지 않으면 나랑 준호 형이랑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신 같은 팀장이 그런 소문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나는 민혁을 보고 다시 준호를 보았다. 내 안의 혐오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에 누구도 구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내 재산만 구하면 되었다. 좋아. 돈을 원한다고? 오늘 저녁 내가 저 차를 판 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단판을 짓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와. 종이 한 장이라도 빠지면 단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는 시댁 식구들의 극심한 혼란만이 남았다.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나는 준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이용해 나의 자유를 사고 이 무리를 내 인생에서 영원히 몰아낼 것이다. 고급 아파트 옥상에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내 셔츠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나는 난간에 등을 기댄 채 도시를 가로지르는 빛의 실타래 같은 자동차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준호가 내 뒤로 올라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 집행이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무겁고 주저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다. 거기서요. 더 가까이 오지 마요. 당신 몸에서 나는 거짓말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준호는 나에게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떨렸지만 지금 나에게 그것은 경멸스러운 나약함일 뿐이었다. 지우야,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설명 좀 들어줘. 난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병원비가 수억 원이었어. 너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에 있었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회사 공금을 잠시 빌리는 위험을 감수했던 거야. 나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도 민혁이랑 같이 도박에 돈을 쏟아붓고 싶어서요? 내가 서류상의 숫자만 아는 줄 알아요? 난 이미 다 알아요. 당신이 횡령한 돈은 1억 5천만 원이고 아버지 병원비는 5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갔죠? 민혁이한테 줘서 도박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다 잃으니까. 두 형제가 같이 협박하고 은폐하는 길로 들어선 거 아니에요. 준호는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목맨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잘못했어. 민혁이가 만약 내가 조폭 빚 갚을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부장님한테 내가 공금 횡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입을 막았던 거야. 나는 덫에 걸린 물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그놈의 올가미에 더 꽉 조여졌어. 나는 다가가서 한때 내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가 내 발밑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내 안의 연민은 이미 혐오감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당신은 죄인이야. 준호 씨, 당신은 내 믿음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 동생 안에 악마가 자라나도록 방조했어.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가족이 나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을지 알기나 해요. 준호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우야, 나 좀 구해줄 수 없을까? 민혁이 손에서 그 서류들만 되찾으면 평생 당신 빚을 갚으며 살게. 당신이 원한다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당신 눈앞에서 사라질게.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줘.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당신을 구하는 건 더 이상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범죄자 사위를 뒀다는 굴욕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저 기생충 같은 무리를 내 집에서 가장 깨끗하게 몰아내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자동차 키 나한테 줘요. 내일 아침에 팔 거예요. 그 차값 1억이 당신의 자유와 이 집의 평화를 사는 대가가 될 거예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기계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앞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대화는 끝났고 동시에 나는 그에 대한 감정에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제부터 나와 그 사이에는 오직 뒷수습을 위한 계약 관계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민혁의 험악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불안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자동차 키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매입 업체와는 이미 연락을 마쳤고 그들은 2시간 안에 돈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 나는 민혁을 보며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씨, 준호 씨와 합의했어요. 이 차는 1억 원에 팔 거예요. 그 돈 전부를 당신에게 주는 대신 2가지를 받을 거예요. 하나, 준호 씨의 횡령 증빙 원본 서류. 둘, 당신이 그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 동시에 당신은 돈을 모두 받았으며 다시는 준호 씨를 괴롭히거나 협박하지 않겠다는 법적 각서에 서명해야 해요. 민혁은 비웃으며 눈은 자동차 키를 탐욕스럽게 쳐다봤다. 1억 원이라고? 형수님, 우리 형 목숨이랑 경력을 그렇게 헐값에 흥정하려고 해요. 나는 1억 5천만 원은 받아야겠는데. 나는 일어나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옆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범죄 고소장 준비해 주세요. 차 안 팔기로 결정했어요. 이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준호 씨의 횡령죄를 변호할 거예요. 동시에 이민혁을 공갈 협박 및 재산 강탈죄로 고소할 거고요. 지난 2년간 매달 100만 원씩 뜯어낸 걸로 계산하면 민혁 씨는 좋게 10년은 징역 살 거예요. 민혁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빨리 판을 엎을 줄은 몰랐다. 그는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도 이제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알았어요. 형수님, 화 좀 푸세요. 1억이면 1억. 나도 우리 형 잘 되라고 그런 거죠. 돈 주세요. 그럼 서류 드릴게.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여기서 돈을 줄 일은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갈 거예요. 거기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회하에 당신은 서류를 넘기고 서명하고 돈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어떤 말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그는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굴욕감이 어려 있었다. 죄인을 구출하려는 나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이 쓰레기를 돈으로 치울 것이다. 하지만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이 단 한 푼도 아니라 죄를 저지른 자의 돈으로 시댁 식구들은 분주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거래가 끝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의 탐욕은 나의 단호함에 굴복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같은 인간은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단단한 법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민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지더니 급하게 발코니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주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몇 분 후 민혁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얼굴로 돌아왔다. 지우 형수님, 돈이 더 필요해요. 1억 2천. 지금 당장 1억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놈들이 지금 아파트 로비에 와 있어요. 오늘 당장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그놈들이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온 문자를 민혁에게 보여주었다. 어젯밤 축구 도박으로 빚진 조폭들 말하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숨겨둔 마지막 패가 결국 새로운 빚더미였구나. 잘 들어. 나는 약속한 대로 정확히 1억만 줄 거야.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로비로 내려가서 그놈들이랑 직접 마주해. 그놈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든 네가 쥔 그 쓰레기 같은 서류 뭉치를 가져가든 알아서 하라고. 민혁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나에게 애원했다. 형수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약속할게요. 당장 여기서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형수님처럼 부자한테 2천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이라고. 시어머니도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지우야, 엄마가 빌게. 우리 민혁이 좀 살려줘. 걔는 내 남편 동생이잖아. 걔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아끼는 막내 아들을 좀 보세요. 형을 협박하고 도박에 돈을 쏟아붓고 이제는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며느리더러 치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은행도 아니고 파렴치한 자들의 구원자도 아니에요. 1억. 단 한 푼도 더는 없어요. 민혁 씨, 선택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빚 갚을 돈을 받든가 아니면 빈손으로 조폭들을 마주하든가. 민혁은 문 밖을 보고 다시 내 가방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법무사 사무실로 가요. 전부 다 넘겨줄게. 우리는 집을 나섰다. 유나와 민혁의 아내도 풀이 죽어 여행 가방을 끌고 뒤따랐다. 1502호는 비로소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이 비참한 무리를 이끌고 모든 문제의 종착역으로 향했다. 나는 민혁의 도박 빚이라는 패가 모든 것을 예상보다 빨리 끝낼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피해 빚에 막다른 길로 몰린 자는 더 이상 흥정할 정신이 없을 테니까. 법무사 사무실의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늘 자랑스러워하던 막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법적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 변호사는 민혁이 내놓은 원본 증빙 서류부터 협박 녹음 파일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되자 나는 중고차 매입업체 회계 담당자에게 민혁의 계좌로 1억 원을 바로 송금하라고 신호했다. 휴대폰에 찍힌 잔액 알림을 본 민혁은 즉시 벌떡 일어섰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아내도 시부모와 시누이를 내버려 둔 채 허둥지둥 그를 뒤따랐다.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아,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가니 돈만 챙겨서 혼자 도망가는 거야? 그녀는 준호를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눈에는 당혹감과 씁쓸함이 가득했다. 지우야, 나는 몰랐어. 민혁이가 형한테, 부모한테 그렇게 대할 줄은.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사업이 망해서 준호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네가 나쁜 애인 줄 알았어.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줄 알고 민혁이 편만 들었어. 내가 틀렸어. 정말 내가 틀렸어.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희열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망망한 슬픔만이 밀려왔다. 그녀의 붕괴는 잘못된 교육과 맹목적인 편애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어머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님은 민혁 씨의 달콤한 말만 믿으셨어요. 이제 보세요. 돈이 손에 들어오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준호 씨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빚을 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민혁 씨와 한패가 되어 그리고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다가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여보, 그만해. 이만큼 망신당했으면 됐어.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 면목이 없어. 준호, 너도 정신 차려. 지우가 이번에 널 구해준 건 우리 집안의 팔대조 덕이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라. 옆에 서 있던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예전에 도도하고 비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모님의 여행 가방을 끌었다.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그날 마지막 고향행 버스를 타기 위해 고속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들에게 서울의 화려한 고급 아파트는 이제 굴욕적인 악몽으로만 남았다. 민혁과의 거래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준호를 나와 변호사 맞은편에 앉게 했다. 그리고 다른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어젯밤 내가 꼼꼼하게 준비한 계약서였다. 준호 씨, 이건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및 재정관리 합의서예요. 이에 따라 1502호 아파트의 모든 소유권은 제 개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당신은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더 이상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요. 이것이 당신이 공동계좌에서 빼돌려 나에게 손해를 입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가예요. 준호는 서류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쯤 회사에 고소당하거나 민혁에게 평생 협박당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서명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 소유의 그 어떤 것에도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어. 김 변호사는 준호의 서명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의 자유, 나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은행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할 거예요. 매달 정해진 생활비만 지급할 거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월급으로 그 1억 5천만 원의 빚을 나에게 갚아나가야 해요. 동의하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동의해. 지금 당장 이혼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보며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구한 것이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원래대로 붙이기 어렵다. 나는 그의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두려움인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의談판은 단순히 돈이나 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서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쥔 사람이었다. 나와 준호는 해가 저물었을 때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쓰레기 더미만 남아 있었다. 기름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숨 막히는 공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도는 듯했다. 나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강바람이 불어들어와 그 어두운 분위기를 씻어내게 했다. 준호는 조용히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꼼꼼하고 조용하게 일했다. 동생이 남기고 간 해바라기 씨, 껍질과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줍는 그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나는 한 나약한 인간의 삶에 대한 씁쓸함을 느꼈다. 그의 가족은 물러갔지만 그들이 남긴 대가는 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가정의 붕괴였다. 부엌에 들어가니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 내가 손을 대려하자 준호가 재빨리 막아섰다. 내가 할게. 너는 들어가서 좀 쉬어.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나는 손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이미 내가 깨끗한 흰색 시트로 갈아놓은 상태였다.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다. 평화를 되찾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준호 씨 밑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좋은 분이 속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짧은 감사의 답장을 보내고 대화 내용을 바로 삭제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 혹은 최소한 공정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시댁 식구들의 굴욕적인 퇴장은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들은 이 집의 주인처럼 들어왔다가 죄인처럼 떠나갔다. 바깥의 서울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이 아파트 안에서는 질서가 바로잡혔다. 나는 다시는 누구도 이 공간을 침범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교체하고 새로운 화분 몇 개를 들여놓을 것이다. 나는 지난 14일간의 폭풍 같았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1502호는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깨끗하고 향기로워졌다. 발코니의 장미 화분들은 시들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다시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꼬박꼬박 출근했고 저녁에는 조용히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멋대로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개인 재정 현황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지우야, 이거 이번 달 내 월급 전부야. 네가 정해준 대로 교통비랑 점심값은 뺐어. 빚 갚는데 보탰어. 나는 봉투를 받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서랍에 넣었다. 알았어요. 앉아요. 이 집의 새로운 생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준호는 내 맞은편에 공손하게 앉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고 당신은 제 동의하에 거주하는 것뿐이에요. 둘째, 당신 가족 중 누구라도 여기에 오고 싶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 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틀 이상 머물 수 없어요. 셋째, 집안의 모든 큰 지출은 저를 통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더 이상 상의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준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었어. 전적으로 동의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고향에 계신 당신 부모님과 민혁 씨에 관해서는 당신이 부모님께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걸 막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 돈은 공동 월급이 아니라 당신 개인 생활비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민혁 씨가 또 돈을 요구하며 찾아오면 법적으로 당신 스스로 해결하세요. 나는 다시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예요. 기억할게. 그놈이랑은 이미 연락 끊었어.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일만 하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성과 법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정해졌고 거기서 저울을 쥔 사람은 나였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오직 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어떤 반항이나 거짓말도 더 이상 이 공간에 발붙일 곳은 없다. 나는 장미 꽃잎 위에 내려앉은 눈부신 황금빛 햇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